네, 매주 수요일 네 분의 이슈파이터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정치클럽, 야간에 개장한 건 아니지만 야간이라고 하긴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이렇게 꽉 찼어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정치 클럽인데 네. 이슈 파이터가 아니라 댄서들 아닙니까? 클럽. 춤추시게요? 예. 말리진 않아요, 저희가. 네,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네. JYP입니다. 아이고. 분위기 벌써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개천절 집회입니다. 네, 개천절 집회. 자, 지난번에 광복절 집회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개천절에도 집회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김진태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로 집회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 일단은 컨택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집회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그들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네, 우선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게 입장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 출연했던 이준석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사실상 거 가가지고 네. 그 드라이브 스루로 차만 타고 그냥 지나가시기만 하겠느냐. 분명히 오랜만에 또 광화문이나 어디 특정 지역에 모이셨으면은 얼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전화해가지고 연통해가지고 카페에서 만나자. 아니면 네. 식당에서 만나서 저녁이나 하고 가자. 이렇게 2차적으로 뭔가 모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감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 네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만 본다 하더라도 교회의 주요 행사인 예배 자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방역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끝나고 있는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역에 좀 허점이 뚫리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천절 집회라는 것 그 자체를 아무리 엄격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다수가 차량으로 모이든 뭐로 모이든 오토바이로 모이든 뭐로 모이든 간에 2차적으로 갖게 되는 모임들이 방역의 매개체가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그 본인이 워낙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법의 관점에 봤을 때 그분들 권리를 얘기한 것이고 다만 방역의 관점에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법적인 같습니다. 권리긴 하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 혹은 방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을 제창하신 이제 사실 그 김진태 의원이나 네. 아니면은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집회 때도 보면은 우리 당의 현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좀 네. 반감을 표출하신 적도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지도부가 또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격의 행동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저는 징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현역 의원들이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방송에 나오셨다는 그분은 굉장히 정상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그런 네. 정도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 해당 행위로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놔두는 태도가 저는 이 사태를 키우기는 게 저희가 아닌가. 약간 법조정 단기가 아직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이게 명문화된 규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징계까지는 그러니까 제지는 할 수 있겠지만 징계는 좀 그렇다는 여론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낙선한 국회의원이고 당협위원장 신분이거든요. 당무감사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에 대해 가지고는 평가에 반영될 거로 보입니다. 전 불법이라고 한 부분은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건 불법이거든요. 이게 합법적인 행동이 아니고 최근에 포항 그 이제 병원에 코호트가 벌어지고 하는 것도 보면 결국 집회 참석자가 가서 아버님을 그 감염을 시켜서 지금 병원 자체가 폐쇄하는 지경까지 갔으면 이 정도 했으면 타인의 지금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그냥 차 타고 쓱 지나가는데 이건 집회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모였다는 상징성을 보여주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집회예요. 집회이고 따라서 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집회 한 종류로 그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것도 집회 한 종류고 이전에도 사실 트럭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분들 다 집회 신고하고 차량 시위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 2차, 3차 술 한 잔, 또 밥 한 끼 드시는 거, 또 차 한 잔 드시는 거 이런 것도 여기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몇 주 전에 택시 승객들 간에 잠깐 네네. 택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에서도 그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한 사람씩만 차 타고 오겠냐? 동네에서 모여서 차 타고 오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 안 자체가 비말의 숲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된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뭐 이제 조영 그 원내대표가 네. 법률가 출신이신데 헌법에 이제 정치 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좀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 태극기 세력에 대한 또 다른 의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의심이 되는 게 실제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은 아주 단절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조영 원내대표나 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발언이 뜨뜻미지근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태극기 세력도 놓치기 쉽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내 선거를 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당내 선거를 해보면은 이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구구적인 형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더 열성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당대표 선거 때 김진태 의원이죠. 김진태 의원이 약체로 생각했는데 막 2등을 했단 말이야.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특히 이제 중진 정치인들 대권이라든가 당권을 꿈꾸는 분들은 이런 극렬한 지지층들을 외면하기 싫어서 적당한 선에서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의심도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구도 약간 네,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부천에서 그 인권조례 반대하는 집회가 허가가 됐어요. 허가가 됐는데 정말 복잡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어요. 2m 이상 거리에 그 자리를 의자를 두고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명부 작성해야 되고 체온 측정해야 되고 손 소독해야 되고 그 명부는 2달 이상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산할 때도 순차적으로 한 명씩 집회장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99명 인원도 제한을 네네. 하고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데 든 인력이 300명이 넘어요. 경찰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불편을 초래하면서 외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정말 저는 이렇게 또 관리되기도 어려워요.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 2m 간격으로 뭐 체온 측정하고 명부 작성하기 불가능하거든요. 팬미팅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저는 지난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 있었던 그런 어떤 대규모 집회에서 보수가 일정 부분 자신감을 얻은 부분도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모인 사람의 머릿수 수요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만했지만은 반대로 집회 관리, 특히 인원 관리나 아니면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는 그때 딱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없어요. 메시지가 뭐였는지는. 다만 뭐 태극기에 성조기에 이스라엘 국기 등장하고 이런 이미지만 남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일정기도 기억에 납니다. 일정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니, 또 최근에 신원식 의원의 발언이 또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역주행해서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뭐 정의당 같은 곳이야 예전에 광우병 때부터 해가지고 집회 역량을 주도 역량을 축적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거 잘합니다. 잘해요 이런 데는 보면은 딱 조직이 짜여 있어요. 그런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안 해봤거든요. 정광훈 목사에게 사실상에 어느 정도 외주를 주기도 한 네,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면들 부각시키는 거기 외주까지 때문에 나왔어요. 네. 저는 지금 시점에 봤을 때 보수가 만약에 이런 거리의 정치를 하려 그러면은 이 수요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메시지 관리와 인원 관리 등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연습하기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은 방역이라는 것에 국민 모두의 마음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운전 연습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네. 저는 사실상 유튜버들이 나와서 서로의 유튜브를 방영하기 위한 집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그냥 각자 댁에서 유튜브를 하시고 시청자가 많은 것으로 위력을 과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분께 한번 공통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신장식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게 태극기보다는 매몰 비용이다. 매몰 비용? 예. 매몰 비용은 지금까지 돈 투자한 것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할 때 이게 아까워서 새로운 곳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깝게 생각하면 그 태극기 부대를 아깝게 생각하고 미련을 계속 두면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하고 있는 개혁, 정당 개혁, 스스로의 정치적 좌표를 네. 그 찾는 새로운 사업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매몰 비용은 매몰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네. 저는 지금 이 태극기 부대라는 거는 군대로 따지면 보병대입니다. 보병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보병대인데 이게 왜냐하면 원래 그 보병 기병 합동 전술할 네. 때 보면 기병대가 치고 나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고 보병대가 방어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최근에 보면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메시지도 이분들의 메시지가 주도적인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고 당 지도부가 오히려 이분들 또는 아까 언급되었던 유튜버들이 하는 메시지를 부담을 느끼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원래는 어떤 진영이라는 것이 정치 이념상으로 네. 정당이 최정점에 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머리로서의 기능을 정당이 약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이걸 다시 확립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병대인데 지휘관만을 좀 따라했는데 지휘관이 아직 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약간 그런 상태다. 본인들이 그 힘센 병장 회의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님 회의라도 했으면 말씀을 좋겠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시 굉장히 단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이제 네네.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마약 통닭이다. 예, 우리 그 영화 극한 직업에 보면은 예, 그런 이야기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이게 사실 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경선용으로서의 극우가 가지고 있는 네네. 효과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갑자기 이제 표현을 좀 그렇게 쓰겠습니다. 폭망해서 야당이 됐어. 조직력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무슨 당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근데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 집회 때나 이런 데 보여준 조직력,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후원금도 막 들어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이 현장형 정치인들, 옛날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끊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김문수 지사가 거기 현장에 가서 늘 있는 그렇죠, 거 보면은 그렇죠. 옛날에 그 했던 이제 수백만 명이 모였던 그런 환상 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정치조차도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이런 현실로 바뀌고 있는데 옛날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마약처럼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끝까지 끊지 못하고 가는 이런 상황으로 네네.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마약 그렇게 통닭. 생각을 해봅니다. 마약 통닭까지 나와서 더 자극적인 거 센 거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게 태극기 부대는 진성 당원이자 진상 단골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식당을 반칙인데 하는데 지금 네 글자라 근데 지금 8글자예요. 진상 단골이다. 진상 예. 단골. 네. 단골이라서 이 사람들 매상으로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진상을 부리는 거죠. 때때로 진상을 부려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면 손님들을 앉아있지 못하게 깽판을 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일반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이 진상 단골들이 없으면 이 가게가 경영이 안 되는 상태라서 끊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상 저희는 이거 뭐 단골. 단절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지의 기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보병대라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병대가 원래 훈련이 잘 되면은 탁 방진을 짜가지고 치게 되면은 굉장히 견고한 진영이 됩니다. 결국 그걸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 지휘관이 있느냐. 또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느냐의 문제라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이런 건설적인 담론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모습과는 좀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딱 코멘트하면 신원식 의원이 육군 대장을 맞추고 예편하고 나서 태극기 부대 집회에 나가서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직접적인 워딩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문재인을 끌어내리자라는 표현을 쓰고 바로 3개월 있다가 공천을 받아서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혀 당이 태극기 부대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까지 끌어오는 현실을 보면 글쎄요, 과연 그런 식으로 계도가 가능할지 좀 그게 약간 의문이 복잡한 네. 게요. 이게 신원식 의원은 어쨌든 그 탄핵하자는 발언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태극기 부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 지지 선언하고 유승민 의원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탄핵 메시지가 태극기 부대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본인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문제야, 그게 잠깐 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예. 그리고서는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요 정치 클럽 돌아왔습니다. 지금 유튜브 청취자분께서 한 분이 김성애님 글 올린 거 보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라고 하셨어요. 여기저기다 홍보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가족은 아니죠? 네. 예, 가족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다 그 세 글자 알려달라고 한다면 네 글자만 하시는 건 뭡니까? 뭐지? 찾아봐야겠네. 공모전 네. 하셨더만. 그렇구나. 공모전 해갖고 제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반칙인 것 같은데요. 공모해서 가지고 왔으면. 공모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아, 예. 글자가? 예. 그러니까 요식행위 시던이었지 뭐. 오늘 첫 요식까지는 방송이니까. 아니었는데. 오늘 첫 방송이니까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정경제 3법입니다. 네,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이낙연 대표도 만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해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좀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기업가 출신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공정경제 3법 기업 규제다 아니면
아니다. 사실 뭐 기업이 우리가 비판을 할 적도 있지만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팬도 찾아오셨는데, 네, 김성애 대변인부터 먼저 얘기 들어보죠. 저는 일단 우리나라 이 표현을 할 때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하고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은 재벌 총수들, 그러니까 창업주와 그 일가족에 대한 전행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지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인은 삼성전자의 주주들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주인이 이재용 부회장인 것처럼 가정을 해놓고 왜 기업을 탄압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치들을 이번에 깨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어떤 생각합니다. 게 특히 가로막는 장치인가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감사 같은 경우도 대주주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는데 이사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네. 감사라도 좀 독립적인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회에 대한 감시를 잘 하자는 거거든요. 뭐 얘기 길게 갈 것도 없이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이사회를 1시간 만에 마쳤다는 것 이거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주주의 마음에 드는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입법 예고를 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던 법이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과제로 추진했던 만큼 전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경우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이었죠. 예. 아니 뭐 별로 관심은 없고요. 여야가 다 네. 동의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에요. 여야가 다 동의될 수 있는 저는 내용의 이제 수준이다. 사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하면 경제민주하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사실 씨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민주당에 가서도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도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강 정책을 먼저 개정한 이유가 사실 이런 세부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장치는 마련돼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대 의견이 당연히 개인 소신 차원에서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지만은 산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박용만 회장이랑 이제 송경식 의장도 이제 사실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걸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 지도부의 입장은 독소 조항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손을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독소 조항 언급되는 것이 아까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3% 정도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소액주주나 아니면 소수주주한테 감사권을 넘기란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하겠지만은 다수에 대한 다수 의결권에 대한 소수 의결권의 견제라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의 철학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 운영하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회 운영하면서 의석이 많은 쪽 국민의 그 의사라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예를 들어 사법이나 아니면 준사법의 영역만 본다 하더라도 공수처에다 검찰에다 법사위원장까지 다 먹으려고 난리치던 정당이 지금 와가지고는 소수자에게 감사 권한을 나눠줘야 된다는 취지로 개정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너희는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다 아까는 네.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방향을 잘못 맞추신 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3법은 이제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권 전략인 것 같아요. 대권 전략.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개천절 집회에 이제 극우라고 할 만한 태극기 세력도 그대로 두고 있고 받아 안고 있고 한편으로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이 정책도 내놓으면서 굉장히 보폭을 넓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흔히 이런 전략은 이제 뭐 혁신적 중도 전략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도 굉장히 폭넓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요. 반미면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라크 파병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폭을 넓히는데 나중에 수렴해 보면은 이게 중도적으로 통합적으로 수렴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폭을 넓혀서 집권하자는 게 옛날에 유럽에서 했었던 네네. 이 집권 전략이기도 한데 반대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보면 극중주의 그러면서 사실 그런 그 노선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한 운동장에 줄을 쫙 끊었고 고의로만 가겠다고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어느 누구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절충해서 타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지지 세력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김종인 대표처럼 이렇게 하면은 좌우 양쪽에서 많은 지지층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농담처럼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이었다라고 말씀하셔갖고 뭐 관심이 없은데요. 근데 하지만 사실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공약을 만든 분이고 그래서 본인이 사실 얘기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경제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이야기일 수가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니 뭐 예전에 원래 뭐 그쪽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그쪽이 찬성해야 되고 뭐 우리도 그러면은 다 맞는 걸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건 있지 아니, 않을까요? 그리고 집권 플랜이라는 네. 말에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이 박준영 부대변인의 그런 좌우를 통할하는 집권 플랜이라는 것이 만약 맞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낙선 플랜이네요 거의. 태극기 부대와 문바를 동시에 비판하는 저는 진짜 낙선 플랜을 가동해왔던 것 같네요. 신장수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보죠. 우선 아까 이제 감사권 소액 주주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정치는 1인 1표죠. 근데 경제는 1원 1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감사라도 소액 주주들의 의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로 들어가야 그나마 그 다수 주주, 거대 주주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좀 그대로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 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 그 현대차 실현하려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자기 가족 기업 챙기기 이렇게 해서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 글로비스의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9.99%예요. 왜냐? 30%가 넘어가면 공정거래법상에 그 감시 대상을 규제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20%로 내리자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뭐 반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어요.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 얘기하는데 돈 번 적도 세금 낸 적도 없는 사람이 기업 규제 주도한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안 하고 극중주의 얘기했다고 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이 건너뛰었어요.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약간 좌클릭하니까 오른쪽이 비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경련 회장 출마하실 것 같아요. 예, 우측 돌파, 우측 측면 돌파를 하시려고 하셔갖고 굉장히 좀 걱정돼요. 아니 본인도 창업주이기 때문에 예, 창업주가 기업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오너십이 작동하는 거네요. 아니 최근에는 하여튼간에 이분이 우측 측면 돌파에 굉장히 몰두하고 계시다. 오른쪽으로 가고 계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이 공정경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분적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배분적인 부분이 좀 더 이제 진보적인 부분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정당에서 공정경제 부분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맞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벤처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주권에 대해 가지고 일주 1표제보다 오히려 본인의 창업주에 대해 가지고 1주 다표제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업 성공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투자의 가능성 같은 건 열어놓되 다만 창업자의 의지대로 초기엔 좀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제 기업가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그에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뭐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안철수 대표는 그런 이익을 좀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제가 이제 2012년 공약 만들 때도 제가 같이 했었는데 그때 공정거래법에 굉장한 애착이 있는 건 맞습니다. 또는 어떨 때는 그게 이제 보수 진영에 봤을 때는 과도한 이제 의지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 재벌 총수 일가의 어쨌든 그런 행태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 많고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결국 경제적으로 이 발전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수많은 주체들이 공정하게 그 이익을 분배받아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하는 건데 아까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민주화 이번에 정강정책의 정신에 따라가지고 저희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그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전부 다 재벌 대기업들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감사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약간 좀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 알겠습니다. 아닌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김종인에게 공정 3법은 공정경제 3법은 뭐다? 네.
이번에는 누구부터 시작? 박진영 대변인부터 시작.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또 대선 많구나? 전략이다. 아, 본인의 대선 전략? 개인의 대선 전략이다. 아. 이거 한마디로서 오늘 뭐 당장 안철수 그 대표한테 저기 경제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몰라. 그렇죠. 그 사람은 경제 몰라. 아마 네. 이걸 사실 우리 저기 그 신장식 변호사 아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이 저기 뭐야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의 독보적인 경제 전략가 그다음에 중도화 전략가 이런 부분에서 포지션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애 대변인. 클럽이니까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JYP는 하셨네. 네. 제가 춤을 춰야 되네요. 아까 댄스라고 그랬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이 뭐예요? 좀 잘해보세요. 계속 갈구는 하지만 그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지지율만 올려놓고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리도 통과시킬 리도 없고 이대로 뭉개면서 내년 3월까지 기다렸다가 폐기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통과시키려면 최대한 협상하되 이번 정기국회 안에 안 되면 마지막에는 뭐 다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는 조금 더 연습해서 오시는 걸로 네. 하고요. 네. 노래가 연습한다고 늘겠습니까? 네, 신장식 변호사님. 김종인에게 공정경제 3법은 리더십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사실 당명 국민의힘 이것에도 반발이 있었고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일관된 전술은 중도화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당 색깔 빨판호 이것도 반발이 있었고요. 이제 공정경제 3법까지 세 번째예요. 여기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빠르게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굉장히 리트머스 중요한 테스트다. 시험대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다 보면요. 네. 지도상에서 가운데 지형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센터 싸움이다. 센터 싸움이다. 거기를 먹은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게 사실 양당제에 가깝게 귀착되면은 결국 51%를 점할 수 있는 지점에 먼저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재벌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다른 논제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중간 지형을 잡기 유리한 그런 지점입니다. 정치색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51% 잡는 센터 싸움 하고 있다. 여기에 벙커 받고 탱커 박으면 이깁니다. 네, 센터 싸움이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중심으로 한 네. 변화가 한국 정치에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이 네 분과 함께 정치 클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지금까지 박진영 부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